아, 좋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지난번에도 막걸리였는데 오늘도 또 막걸리. 역시 그 막걸리 맛이 참 좋습니다. 네. 예. 어디 막걸리인지는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이게 지평 막걸리인데 이 울돌목 막걸리가 아니고 만들기에는 지평에서 만들었는데 6.25 세변 때의 격전주의. 예, 그 프랑스군이 우리를 도우러 와가지고 같이 잘 싸워가지고 중공군의 남진을 상당 기간 동안 막아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기간 동안에 미군 상륙하고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전투. 아마 6.25 기간 중에 백선여의 다부동 전투와 더불어서 6.25 기간 중에 제일 아주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 어떤 그 지평리에서 만든 막걸리입니다. 난 그거는 몰랐네. 직평 막걸리가 그냥 맛있다 이것만 알았지 네. 그 스토리는 제가 몰랐어요. 지금 지평리에 가면은 그 프랑스 군들하고 이렇게 싸웠던 전투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한 잔 더 해야 되겠네. 와, 제가 그때 그걸 몰랐어요. 네, 우리를 알고 보니 또 맛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 이인재 이사장님, 우리 양조장 주인님은 워낙 뭐 다방면에서 해박하셔가지고 제가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탁탁 알게 되면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아닙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데 보통 일반 연구자들도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봐지는데 이걸 다 이렇게 안 보고서 아닙니다. 외워서 하시니 좀 노학사가 따라주고 하세요. 하여튼 뭐 그냥 그런 또 의미가 있는 또 지평 막걸리가 더 맛있어 보이고 좋습니다. 임진왜란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조금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제 궁금했던 게 우리가 임진왜란 발발하기 전에 1590년도에 통신사들이 가서 1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었잖아요. 가서 보고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정사 황용길이 서인이고 부사 김성인이 이제 동인인데 사람들이 가서 본 거는 똑같은데 보고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우리 황용길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성일은 에이 뭐 별로 그렇게 같지 않더라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아니 보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선조가 조선의 그 대신들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하필이면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침략을 안 할 거다. 이쪽에 그냥 손을 들어주고 결국은 뭐 제대로 준비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제가 이 역사와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일이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이 소위 그 어떤 당파성 때문에 서인이고 동인이고 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동인으로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 어떤 그 실수로 자기가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게 참 궁금한데 실수라고 볼 수는 없지요. 없고. 그 먼 길 가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해가지고 와서 이 국가의 운명에 달리는 것인데 그게 실수가 있을 수 없고 부세에서 이제 기록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정사는 침략을 할 것이다. 부사는 침략을 안 할 것이다. 마치 정반대, 180도 정반대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건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황연길은 그거는 침략을 해올 것이다. 그럼 언제 해올 것이냐? 어떤 규모로 해올 것이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김성일도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빨리, 그렇게 대규모로 쳐들어오진 않을 것이다. 요런 정도의 차이지. 한쪽은 완전히 빨갛고 한쪽은 완전히 파랗고 그런 것은 기록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럴 수 없죠. 김성일은 이제 자기도 100% 안 쳐들어온다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 평화롭게 200년 동안을 지내왔는데 갑자기 애군이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막 물질 수술 놓듯이 하면은 곤란하다 하는 뜻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근데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선조 임금 이하 다른 대신들도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즘도 무슨 일본의 오염수, 처리수 그걸 가지고 처리수냐 오염수냐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정반대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예전에도 물론 여당, 야당이 있다 보니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 자세 여기에도 그건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해석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노 박사님도 이게
어떻게 보세요? 당파적 편가르기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있었지 않을까? 부분적으로 저는 이제 작용을 했다고는 보는데요. 네. 그 두 사신의 통신사의 의견은 다르지만은 다행히 이제 이들이 일본에서 올 때 외교 문서인 국서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국서 내용에 뛰어 쳐들어가서 대명을 쳐들어갈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걸 보니까 좀 심상치 않다. 분명히 이건 전쟁하겠다라는 포고다. 그래서 전쟁을 분명히 일으킬 거라는 것을 선조도 감지했고 또 이순신도 역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단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대명,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조선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여기부터 조선부터 몰아내고 명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내용을 작성을 했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본이 침략을 했고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알고 있기는 초기에는 일본의 화성총에 밀려가지고 불과 뭐 일주일 내에 뭐 한양이 점령이 됐습니까? 20일. 20일이 됐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그냥 막 속수무책으로 이게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군의 체계나 조직 이런 것들이 어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신이 군의 그 최고 정점에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문신이 또 정점에 있었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통수권자이긴 하지만은 군정권,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건 국방부 장관이 하고 있고 그분들은 대개 이제 군인 출신이긴 하지만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그 외형적인 틀은 비슷하지만은 제일 두려웠던 것이 최고 통치자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다른 통치자가 쿠데타를 해서 내 정권을 뺏는 것이 그것이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의 가장 큰 공포는 다른 쿠데타. 그래서 이 군의 힘을 평화시에는 극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병조 판서에게 맡기는데 그 병조 판서는 문관 출신이라 이거죠. 그러나 전쟁 준비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선시대에는 이제 어쨌든 상비군을 가지면 안 된다. 왕족이든 대신이든 지방의 관찰사이거든 직속의 상비군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재성방략이라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군이 없습니다. 쫄병이 없습니다. 농사 짓고 자기 일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은 이렇게 집합을 시키면은 그때 사령관은 또 저기서 멀리서 중앙에서 와가지고 이제 전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 일본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싸우던 그런 군대와 농사 짓다가 소집령을 받고 이렇게 뭐 무기도 제대로 훈련도 없이 온 사람을 얼굴도 잘 모르는 지휘관에 와서 야 가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네요. 그 어떤 외적의 침략에 대한 대비보다도 예.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군을 양성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술했다. 맞습니다. 예, 참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나라 뺏기면은 다 그냥 없는 건데 그렇죠. 예, 참그 당시에 참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육군은 진짜 일본에서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쳐들어갔고 마치 뭐 6.25 전쟁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나마 지금 이제 해군, 수군,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는 육군, 뭐 수군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네. 다 이게 통합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는 소위 이야기해서 근무했던 근무지가 전부 육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랬다가 정말 운이 좋게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자수사가 되는 그 시점부터 이 양반 이제 스타일이 있으니까 챙기고 막 거북선도 만들고 하면서 데뷔를 했던 것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조선이 살아남았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수군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무슨 삼도 수군 통제사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신선한 거죠. 그러니까 수군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순 장군이 이제 좌수영에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근무하게 됐고 근무하면서 기록을 보면 이순 장군도 사실 그 수로 해로에 대해서 해상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호국에 사는 백성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어느 지점이 좀 전쟁하기 좋은지 이거를 다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밤마다 좌수영 관하에 이런 음식을 마련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밤마다 소통을 한 거죠.
여자들은 길쌈을 하게 하고 남자들은 새끼를 꼬고 뭐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속에서 해상의 정보를 얻어서 다음 날이면 부하들하고 일일이 해상을 가서 확인하고 실제 그렇게 해서 명량, 한산 대첩에서도 여러 가지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또 해상 전문가인 어영담 장수를 좀 아주 자신의 그 길잡이로 삼아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참 조선이 운이 좋은 게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이 등장을 하고 소위 그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던 수군의 경우에도 삼도 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줘서 교통정리를 해서 이순신의 진두지하에 임진년의 그 어떤 전쟁을 치르게 했기 때문에 23전 23성이 가능했던 거죠. 그나마 참 진짜 그는 진짜 이 사람 이야기를 신의 가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순신이 최초로 성전을 한 데가 거제도 옥포해전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제도라고 하는 섬이 임난과 관련돼서 그렇지만 6.25와 관련돼서 그렇고 참 역사적인 이제 섬인데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거제도 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서울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외가가 아산이어서 아산 쪽에서 좀 오래 계셨지만 이 양반이 뭐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부들의 그런 어떤 경험들 이렇게 소통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제가 이제 그제가 제 고향인데 옥포 대첩 기념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옥포 대첩 기념 행사도 항상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 그냥 뭐 잘 몰랐어요. 그냥 저도 백일장도 나가고 뭐 그렇게 했지만 나 그냥 이순신 장군이 여기 첫 승리를 한 것이구나 이렇게만 했다가 제가 또 여해연구소 소장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순신이 첫 해전을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제가 한자로 클것자에다가 건질제, 건널제자를 써요. 네, 그렇게 쓰는데 그제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을 대한민국 내지는 조선을 건졌는데 하나는 조선을 건진 것은 임진왜란 때 첫 승리를 하고 또 그제가 어마어마한 그 어떤 전략 요충지였지 않습니까? 최고 견내량도 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25 전쟁 때 그제가 보세요 포로수용소 포로수용소 그렇게 했고 흥남철수 작전 흥남의 그 피난민들이 메르스 빅토리오를 타고 결국은 부산에 못 내리고 어디에 내렸어요? 그제도 장성포항에 내렸어요. 장성포항에 내린 분이 그때 6살에 내린 분이 요 앞에 계십니다. 이재생이 계신데 아니 저는 그래서 그제라고 하는 게 제 고향이지만 너무 대단한 곳이고 그 다음에 큰 위기에 있는 조선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곳이고 아는 곳이고 그런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데 자 임진왜란 때 거제도 그리고 6.25 전쟁 때 흥남인들을 안았던 거제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어떤 견해 내지는 감회 이런 거 좀 듣고 싶습니다. 견해 내지 감회 소회. 예, 소회. 저는 소회가 깊습니다. 저는 출생은 거제도에서 하지 않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6.25 때에 거제도에 피난을 와가지고 피난 생활 고생을 했고 또 거기 그 중에 이제 제 친동생 둘을 잃었고 그래서 개인적인 소회도 있지만은 거제도라고 하는 섬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본토와 가깝고 큰 섬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인 가치가 큰 섬이거든요. 저기 북침이 있을 경우에는 강화도가 이제 우리나라 안보상 큰 역할을 했지만은 이쪽에 남쪽에서 일본 또 왜구들이 서들어올 때는 거제도가 이제 큰 방패가 됐었죠.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것은 정말 강화도나 거제도가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물론 제주도도 따로 있긴 있지만. 임진왜란 때 포해전에서 우리가 첫 성을 거두고 그 이후에 전략 요충지로서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여수에 통제령이 있다가 전라 좌수사 근영이 거기에 그래 있다가 통령을 옮겼잖아. 진영을 옮겼죠. 한산도. 예, 옮긴 이유가 바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예, 옮긴 이유가 지금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왜 옮겼을까? 또 통제령, 최초 통제령이 여수냐 한산도냐라는 논란도 있는 상황에서 첫째 중요한 지금 말씀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전략적으로 일본 왜군들이 부산 가덕도를 경유해서 진해, 웅포 여기를 경유해서 김해를 거쳐서 호남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견내량입니다. 그 견내량을 막는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삼도 수군 통제영을 한산도에 설치했고 최초 수군 통제사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견내량에 오고 가는 왜적들을 막고 그 길목을 지키자.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7년 전쟁 중에서 가장 핵심 전략 전술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한산대첩이 그 견내량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걸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내용이 바로 장계에나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 거제라는 곳이 임진왜란 때도 큰 역할을 했지만 또 6.25 때 그 포로들 그제도 포로 수용소 가보셨지 않습니까? 네. 거제도가 그런 곳입니다. 제주도에 비하면은 면적은 작지만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그래서 해전을 할 때에 아주 전략적으로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도의 해안선 길이가 제주도의 해안선 길이보다 더 길지 않습니까? 들쭉날쭉입니다. 공격하기에도 잘 활용하면 좋고 수비하기에도 좋고 그런 곳이어서 이제 결국 삼도수군 통제영이 거기에 있었고 6.25 때에도 로 수용소를 거기다 설치했지만은 그 목적은 다릅니다. 포로들이 탈출을 막고 하기 위해서 이제 섬을 찾다 보니 부산은 뭐 포화 상태이고 하다 보니 거제도로 옮겼는데 또 임진왜란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많은 군사를 부산 지역에서만 모아가지고 바글바글 할 수는 없고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 배치하다 보니까 거제도만한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제도에다가 이제 외성도 많이 쌓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거제도를 또 하나의 그 서로 방패로 해가지고 쌍방이 서로가 다 그렇죠. 역사를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패전의 역사라거나 권력의 역사는 싸그리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없앤 게 너무 많은데 그러나 그런 아픔의 역사도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의 문화유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 SBS를 봤는데 흥남철수작전 기점사업회에서 흥남철수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오고 우리 이인재 이사장님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많이 봤고 또 되게 감동과 동시에 아픔도 많이 느꼈는데 동생 두 분 돌아가신 거 가만히 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전쟁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전쟁이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가안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가 있어야지 또 자유, 민주주의, 우리가 이게 먹는 것들 다 가능하고 그렇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처럼 지금 임진왜란을 이야기하고 이순신을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서도 국가안보에 대해서 그리고 자주 국방에 대해서 제가 뭐 보수 꼴통 아닙니다. 아닌데 정말 답답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신무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도 그렇고 6.25도 그렇고 전쟁의 징후가 다 보이는데도 안이한 생각에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다. 6.25에도 많은 그 사전 워닝이 있었는데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 그러나 전쟁은 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설마 북핵이 김정은이가 뭐 핵무기를 쓰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정신무장이 해이해집니다. 지금 전쟁이 이미 났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총 들고 싸우는 전쟁, 뭐 한포 사격하고 뭐 핵무기 이전에 사이버 전쟁 이거는 정신을 정복하는 자가 결국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한 반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반쯤은 지금 사상전에서 지금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모른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 사상전쟁 중이라고 저는 봐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을 이제 각성하고 깨우쳐주자고 하는 것인데 젊은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들 모여서 뭐 한담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건 오판이죠. 이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그 중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라면서 자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하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하여!